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입니다만 폭염은 그야말로 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폭염과 동시에 태풍 소식 때문에 걱정이에요. 태풍 카눈이 모레 전남과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중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을 관통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태풍의 위력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상황을 보니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s가 넘는 강풍 때문에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에 뽑히고 바람에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주택도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가을의 초입에 폭염과 태풍을 오가는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여순 사건 비극을 다루고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집이 계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6번째 증언집이 발간됐어요. 네,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가 최근 여순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증언집 나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여순 사건 증언집은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발간되고 있는데 지난해 2022년에는 2권을 연달아 발간한 후 올해 이르러 6번째 증언집이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증언집에는 여수 11구 사건 당시 부모 형제를 잃고 살아온 유족 16명의 통안의 세월이 담겨져 있는데요. 증언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한서린 사연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국가폭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11구 증언집에는 특별하게 피해자들의 아버지에 관한 사연이 특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두 아들과 끌려가 이후 행적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권용열 씨의 부친 권판옥 씨와 좌익으로 몰려 쫓겨 들어온 동생을 숨겨준 죄명으로 총살당한 김귀암 씨의 부친 김창길 씨 등의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변변한 재판도 없이 학살당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느꼈을 상실감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어요. 네, 이번에 발간된 증언집에는 산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박근영 씨의 형 박홍엽 씨의 피해 증언과 동네 모임에 참석한 것을 빌미로 군경이 자수하면 살려준다고 해유해 한국전쟁 발발 시 대구 형무소에서 희생된 박종영 씨의 부친 박인철 씨 등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란군과 동조자라는 이유로 끌려가 총살당한 박홍수 씨의 부친 박종태 씨, 학생운동을 한 이력으로 끌려가 전주 형무소에서 총살당한 송택주 씨의 부친 송정용 씨, 큰아들이 좌익 사상에 경도되는 바람에 작은아들과 끌려가 총살당한 신영철 씨의 부친 신일용 씨, 야학을 했다 하여 남로당원으로 몰려 총살당한 정병환 씨의 아버지 정춘식 씨, 젊다는 이유로 11명의 마을 젊은이들과 끌려가 희생당한 정정혜 씨의 아버지 정우석 씨, 느닷없이 잡혀가 애기섬에서 수장된 최쌍자 씨의 아버지 최두성 씨, 보도연맹에 가입 목포 형무소에서 수감된 이후 행방불명된 허규구 씨의 아버지 허만진 씨 등의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번 증언집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잠시 동안에 언급한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마음에 담고 살아온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이 국가의 묵인과 방조 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희생된 분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는 지난 7월 14일 11구와 증언 기억 공감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춘영 창작집이나 잡지, 학술집 등을 차례로 발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픈 역사입니다만 진실을 규명하고 내용을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겠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광양시 이통장 비율이 농촌 지역에는 남성 비율이 높고 도심 지역은 여성 비율이 높다. 그래서 남녀 성비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339명에 이르는 이장과 통장 가운데 농촌 지역에는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도심 일부 지역은 또 여성 비율이 높게 조사되면서 이 통장의 전체 성비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이 통장 현황에 따르면 광양 지역의 이 통장 339명 중 남성이 225명으로 전체 66.4%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14명으로 33.6%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이 통장 남녀 성비 비율에 따르면 농촌 지역일수록 남성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특히 광양시 옥룡면의 경우에는 이 통장 26명 가운데 남성이 25명, 여성이 1명으로 남성 비율이 무려 96.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농촌 지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동강면은 18명 가운데 15명, 옥곡면은 21명 가운데 17명, 진상면은 22명 중에 20명, 진월면은 31명 가운데 27명, 다음면은 19명 가운데 18명을 차지해 남성 비율이 농촌 지역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도농 복합 형태인 광양시 광양읍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비 차이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70명의 이 통장 가운데 남성이 51명, 72.9%, 여성이 11명, 19명, 27.1%로 여전히 남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 통장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도심 일부 지역 경우는 여성의 이 통장 비율이 농촌 지역보다 아무래도 높을 걸로 짐작이 돼요. 네, 광양시 농촌 지역의 이 통장 남성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광양시 도심 지역의 경우 고략동과 태인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녀 비율이 역전되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도심 지역 가운데 이 통장 수가 가장 많은 중마동은 66명 가운데 여성이 43명으로 65%를 차지했고 남성은 23명, 35%에 머물렀습니다. 광명동의 경우에는 이 통장 29명 가운데 여성이 17명으로 81%를 차지했고 금호동도 17명 가운데 여성이 14명, 82.3%를 보였습니다. 다만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태인동은 10명 가운데 남성이 9명으로 90%, 고략동은 18명 가운데 남성이 13명으로 72.2%를 차지해 동지역이라도 이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여전히 남성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광양시는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 특성상 남성 이 통장 비율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여전히 높은데 최근 중마동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이 통장 비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1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었는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시가 오는 2028년 예정된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활동 명분을 위해서 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COP33 유치를 위해서는 여수시의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수는 훌륭한 해안도로와 연도 연륙교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로 무장의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이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여수 시민들의 생활용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시 개설계로 자전거 도로의 정비나 또 전용 도로의 확장, 자동차 이용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물론 이걸 만든다고 유치가 된다 이건 아니겠습니다만 관련된 이미지를 만든다는 데 이제 참고가 된다는 거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할 테고 각종 인센티브 시책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수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 구입, 또 안전장비 구입에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수시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출퇴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세금 감면 시책을 부여하거나 자전거 탄소제로 포인트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GOP 3.3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수시가 단순히 행사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치 도시에 걸맞는 탄소 중립 실현 모범 도시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순천시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두 분 지난주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은데 광양 백성호 의원께서 일정이 좀 있으셔서 두 분을 이번 주에 또 모시게 됐다는 점 공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계곡에 물을 좀 담가봤습니다. 아, 계곡 다녀오셨어요? 네. 놀러 간 건 아니고요. 네. 저희 그 중앙동에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있는데 야유회를 이제 산장으로 가면서 인사 겸 그 예전에는 이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그 같은 또 바르게 살기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또 좀 친목도 좀 도모하고 발도 한번 담가 보고 계곡에 가서 발 안 담그는 거는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계곡물에 5분 정도 발을 좀 담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향동에서는 우리 주민 조직들이 주로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끼리, 뭐 통장단은 통장단끼리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모임들을 많이 하는데 향동에서 지금 몇 차례 또 주민자치회와 또 통장님들이 함께 만나서 뭐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다를 떠는 수다회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다회에 가서 우리 동네가 좀 수다스러운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안내도 하고 왔고 또 삼산동은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 벚꽃 축제장에서 음악회를 엽니다. 그래서 주민들 노래자랑 신청을 받아서 한 번에 10팀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좀 상품도 주고 또 오랜만에 또 초대 가수들도 초청해서 먹거리까지 같이 펼치는 이런 삼산 음악회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근데 많이 좀 나오셔가지고 오늘이 입춘데 또 가을 분위기도 조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 벌써 입추라는 거 아니겠어요.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말이에요. 참. 또 지역구 활동에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또 한 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상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제 회사가 이번 주부터 15일까지 휴가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좀 휴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책 한 권 읽으려고 책 한 권 사가지고요. 책 읽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뭔지 모르고 구매하셨어요? 아니, 조국의 법고전을 읽는데요. 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장까지 있는데 지금 매일 한 장씩 읽으려고. 한 장씩 읽으면 휴가 안에 다 못 읽을 것 같은데요? 10장이니까 이제 주말엔 한 장, 한 장. 챕터. 예, 한 챕터. 예. 그래서 읽고 좀 2 챕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안에 다 소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휴가 안에? 2번 정도 읽으니까 사회계약론 뭐 이런 거 이거 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원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고전 읽기는 좀 그렇고 해석본 같은. 좀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제가 일단 다 읽고 한번 다음에 또 소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황 나눠봤고요. 주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주제, 세계 잼버리라는 단어를 이번 주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은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태풍 때문에 퇴영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태풍이라고 합니다만 애초에 부실한 운영, 준비 때문에 온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쪽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한 국제 행사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지방의회, 지자체, 조직위 할 것 없이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실패 원인은 많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조직위원회가 준비가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잼버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더라고요. 예. 꿈의 행사더라고요.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또 참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는 성지 같은
이런 행사인데 그러니까 참여한 대원들한테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약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조직위원회가 이제 준비 소홀로 인해서 어린 그 스카우터들의 꿈을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 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폭염이 더 심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식사 문제 그리고 의료 대응 미숙 결국은 또 2,170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이 예산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뭐 정치권에서 내탓 이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예산 투입에 대한 꼼꼼한 분명히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후폭풍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잼버리의 이모저모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이 주제를 꼽은 이유는 뭐냐면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좀 두 분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북도 지사께서는 이번 대회에 전북도는 지원 역할만 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상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국제 대회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어디로까지로 봐야 될지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방금 얘기한 전북도는 지원 역할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피해가는 생각을- 겁니까? 피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들 시민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잼버리 대회 여러 가지 실패와 관련해서 전부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조직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다. 죄송하다. 또 국내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불편과 특히 온열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과하고 준비 소홀에 대한 이런 반성을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오늘 주제를 다루는 데까지 그 전까지 기사들을 전부 봐도 이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성의 목소리는 예.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 예, 아니겠어요? 예, 한 군데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북도는 지원 역할만 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에 나왔던 언론들을 쭉 이렇게 복기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 2012년에 전라북도가 유치 신청을 했거든요.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뒤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호소도 하고 또 해외 벤치마킹도 했고 여러 가지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 대외 유치 활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전북도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조직위원회도 있을 거고 또 더욱 중요한 이제 정부의 여러 이제 부처들이 있는데 그래도 초기에 이 유치 지원 요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해왔던 과정들을 보니까 주요 당사자인데 예, 전라북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직위원회에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치른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 예산과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은 공신력 있는 지자체다. 예, 이 부분에 피해갈 수 대해서 없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예. 네. 이상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 조직위원회에도 많은 사람 보안군 직원들과 함께 많은 파견이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 5명의 조직위원장이 계시는데 그분들 외에 또 집행위원장이 또 전북도지사더라고요. 당연히 책임이 있죠.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보는데 계속 추가로 더 투입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투입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부터 전기, 의료 시설, 화장실, 청소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럼 본인들은 결국은 이 집행위원장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또 크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행히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태풍이 올라와서 이제 그 영지를 떠나게 됐는데 여기 국가적 총역량을 동원해가지고 가실 때까지 이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짚어볼 것이 지역에서도 뭐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했던 곳도 있고 할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순천 지금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고 3년 뒤에는 여수에서 열릴 세계 섬 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가 이번 잼버리 사태를 반면 교사 삼아서 어떤 것들을 좀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궁금한데 먼저 이봉남 의원님 순천에서는 지금 뭐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네, 너무 덥고 그래서 낮 시간에는 많이 이렇게 좀 그 그늘로 많이 피하는 이런 상황이고 초기에 예상했다
그 폭염 대비에 대해서 초기에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개울가나 그늘에 썬베드도 많이 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심양산이라고 들어가면서 좀 네, 자율적으로 봤어요. 좀 갖고 갈 수 있게끔 뭐 여러 굉장히 많이 좀 배치를 좀 해놨고 예. 또 곳곳에 분무나 또 안개 분사가 또 쿨링 포크 또 설치해놨고 다니다 보면 이제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응급 의료진이 상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폭염 대비는 좀 나름대로 갖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국제 행사 사실은 국제 행사뿐만 아니고 이제 국내 행사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체계적인 어떤 그 조직과 내용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기후 변화가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의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환경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옵션을 준비해놔야 된다. 옵션을 준비를 아하.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또 안전이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호님, 여수에서도 세계 선박람회 앞두고 있는데 물론 그 엑스포도 치른 도시입니다만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국가 행사가 아니고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함께 공동 개최하는 그렇습니다. 지자체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수시는 지원과는 꾸려놨는데 아직 조직위가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아직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집무지구가 보면은 지금 전벌에 있는 부안의 그 새만금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흙바닥으로 돼 있거든요. 그 비만 오면 침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뭐 폭염이나 그리고 또 집무지구가 지금 우리 돌산의 교통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안 나왔는데 빨리 실행 계획을 짜셔가지고 3년 동안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적인 선박람회를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를 하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죠. 순천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순천시 하면은 생태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내외적으로 많이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생태도시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연구소 기능을 하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는 2017년 2월에 그 순천만 자연생태연구를 목적으로 순천시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지금은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물자원 보존 시설로도 등록이 좀 되어 있어요. 설립 당시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한 총 36억 원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연구소 설립한 지 6년이 되었거든요. 예. 6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을 했는데 올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연구소라는 하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 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해체됐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팀 자체가 순천만 보존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갔어요? 합해서 들어가서 연구 기능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확대해야 될 연구소 기능이 좀 축소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과 또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주제로 좀 다루게 됐습니다. 예,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많은 분들께서는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소 좀 생소한지라 네. 근데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이었길래 아쉬움을 좀 표시하시는 건지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는 순천만의 수질과 생물 생태, 순천만 갯벌의 건강성 그리고 퇴적 진행 상태, 순천만 부유 생물이나 저서동물, 염생식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요. 또 이런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서 연구 결과를 국내외 기관과 함께 이제 공유하는
이런 계획으로 설립된 곳인데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생물보건실이라든지 수산고 이런 자연생태 연구에 필요한 시설들도 많이 있고 또 첨단 분석 장비나 배양기 등 시험 기자재가 다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순천만에 대한 갯벌 생태 환경 조사나 갯골 등 지형 그리고 염생식물 분포에 대한 변화를 분석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천만 보전과로 들어가면 그 업무들을 할 수가 없어요? 순천만 보전과로 들어가도 그 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업무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생태 연구소라고 하는 어떤 그 별도의 연구소라고 하는 그 기능과 또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어떤 팀 안에서의 어떤 그 실무적인 역할을 같이 하면서의 어떤 이런 역할들은 조금 기능이 좀 축소됐다. 축소될 제가 수밖에 보기에는 없다.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어찌 보면은 연구소를 해체하고 연구소가 보전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을 순천시는 한 거예요? 이제 시에서는 지금 자연생태연구소가 조금 순천만 현장하고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예. 위치가 좀 따로 좀 떨어져 있어서 조금 현장 행정에 현장 행정을 좀 강화하고 이 생태연구소 팀이 기존에 있는 순천만 보전 여러 가지 그 보전 활동에 조금 더 유기적으로 팀이 좀 결합돼야 되겠다라고 한 판단하에 연구소에 있는 것보다는 이 순천만 현장으로 이 팀을 좀 이렇게 오게 해서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구소를 어우러져라. 예,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구소에서 6년간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또 결과들도 좀 도출해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화포해역 갯벌 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팀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순천만에 있는 여러 가지 침태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이 순천만에 있는 이 굴군락으로 인해서 화포나 우명해역에서 침식 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복원할 수 있게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연구팀이 조사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수부에 건의해서 70억 원 정도의 또 예산을 해서 지금 이제 복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소에서 했었던 주요 성과 중에 하나가 이런 방금처럼 현황 파악을 하고 제안해서 다시 복원하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실제 여기에는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도 좀 작고 또 지원되고 있는 예산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열악한 상황에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이상원님, 연구소가 독립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시청의 순천만 담당 부서와 붙어 있어야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구소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어야죠. 그 연구소장님께서 계시면은 그분의 지휘를 받으면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 게 맞죠. 자율성을 바탕으로. 예,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순천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소에는 없거든요. 이런 만 자체가. 순천만 보존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순천만 보존팀과 생태연구팀이 뭐 중복된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순천만 보존팀에서도 생태연구팀이 하던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칭도 참 중요하거든요. 보존팀이라는 것은 보존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이고 과업을 이행할 것이고 생태연구소는 연구소를 기반으로 순천만의 생물들의 연구, 만 보존을 위한 연구 이런 연구를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존과 연구는 다른데 네. 보존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네, 그럼 차라리 생태수도라는 말을 빼셔야죠. 예. 그래서 이런 팀들은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데 축소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지 않았을까 이리 생각이 됩니다. 예. 이봉 의원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네, 더 방금 주시죠. 이제 이상호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축소는 아니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연구소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지금 이 순천만 생태연구소의 그 소프트웨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에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연구 기능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연구 기능을 할 수 있게 인력도 보충을 하고 지금 순천대학교하고 이 MOU가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또 예산이 좀 배정이 돼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연구도 제대로 좀 되지가 않고 한정적이고 이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어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 생태수도 순천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이렇게 갖춰야 되고 DB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우리 순천만 자연생태 연구소에서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좀 이 생태연구소에 조금 더 많은 인력과 그리고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들을 좀 배정하는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천 주제 마무리하고요. 여수로 오겠습니다. 이상호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웅천지구 택지 개발에 대한 정상금과 관련해서 5년여간의 소송이 7월 13일 대법원에서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에 최종 48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소송 과정에서 여수시에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 그리고 업체가 약속한 웅천 소관 도로 개설에 따른 공익기부금 150억 원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여수시가 또 시민 혈세로 돈 물어주게 생겼다라는 이제 비판 여론이 나왔었는데 예. 곧바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에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받아간 것을 환수 금액에서 돌려준 것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04년도에 지금 이게 선수 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2단계 웅천지구 2단계, 3단계를 개발하면서 선수금을 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선수금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선수금 규정을 했지만은 이 땅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 땅값이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규정을 통해서 2004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분양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해라. 다만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조성원가로 분양 가격을 산정해라. 거기에 10%를 얹어가지고 이 문구가 있는데 처음에 여수시가 계약을 했었을 때는 이 계약을 따랐어요. 이 규정을. 그러다가 중간에 한 12번의 그 계약이 계속 바뀌거든요, 내용이. 갑자기 여수시가 이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조성 원가의 8%의 이익금 얹어서 우리들은 분양 가격을 받겠다.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시는 지금 줘야 될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약서 사항의 명점이 뭐였다면요. 이 조성 원가라는 것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했었는데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했습니다. 예. 공영 개발로. 2단계, 3단계는 블루토피아가 개발을 했고. 근데 이 조성 원가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인 상식은 이 블루토피아가 개발한 2단계, 3단계 이 금액을 가지고 조성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업체는 뭔 소리 하냐. 조성 원가라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포함해야 된다.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서에 이런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허술하게 계약이 된 예,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분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조성 원가랑 웅천지구 조성 원가 이 문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아니다. 조성 원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조성 원가 낮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업체가 내야 될 돈도 적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400억을 물려줘라. 다시 업체한테 돌려줘라. 이런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 줘야 될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말 쏙 빼버리고 우리 법에서 졌으니 우리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줬다. 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또.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1심의 그 변호사가 정기명 현 시장이었거든요. 그 소송 비용으로 2억 2천을 또 받아갑니다. 1억 천에 700억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280억을 물려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소에 따라서 1억 천의 그 소송에서 이긴 대가를 받아. 뭐 인센티브 같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2억 2천을 받아가죠. 그래서 여수시장이 이 건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보도자를 내갖고 시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죠.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수시가 잘못한 것은 뭐예요? 계약서를 잘못 꾸린 거죠.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생긴 비용이 시민들의 혈세로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을 2004년도에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따랐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죠. 그렇군요. 웅천 지역의 집가가 개발 당시와는 참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크게 올랐고 여수를 대표하는 신도시 지역으로 전남 동부를 다 통틀어서라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수시와 민간 개발업체와의 정산 문제 드러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없을까요? 이게 이런 정산 문제 과정 중에서 이제 소송 중에 이 블루토피아가 여수시에다가 150억 공익 기부금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소대교 만드는데 150억을 선소대교. 예, 선소대교 예, 예. 지불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꿈에 그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원래 관광시설 단지였거든요.
그게를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주죠. 시에서 예, 그 대가로 150억을 내겠다. 예. 그럼 그때 당장 받았어야죠. 딱 10억 꼴락 10억 내놓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으니 우리 돈 못 내겠다. 소송 끝나면 140억 지불하겠다. 여수시가 7월 13일 날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공문을 보냅니다.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요. 어제 확인해 보니 업체에서는 아직도 검토 중이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요? 예, 소송 아직도, 끝났는데. 예, 끝났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시가 이 기부금법 위반을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실내로 우리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정 금액 3%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3%로 별도의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만들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140억 날라간 겁니다. 안 냅니다. 죽어도 이 업체가. 그 당시에 약정했었을 때 그 대가 만약에 그게 아파트 부지가 아니었으면 그 땅은 팔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받았어야죠. 그 당시 받지 못하고 나서 이제 140억 누가 또 그 돈을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0억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시절 시장들. 예, 그 당시 계속 이어진 시장님들께서. 이봉남 의원께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좀 총평하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주제인 잼버리 운영 파행과 저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금 여러 가지 좀 규모라든지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이것도 뭐냐면 조금 전에 이상호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자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계약 변경이 한 10여 차례 정도 10여 차례 넘었죠. 의원님. 예, 계약 변경 자체가 10번 이상이 됐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또 몇 차례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중도금 납기 유예도 좀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그 화살표가 전부 이퀄로 특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 실제 시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그 개발이 그다음에 그 이익들이 즉 개발업체한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송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력, 재정 낭비도 분명히 시민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수시가 그 정권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었든지 간에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이후에 이것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10번이라고 하는 계약서 10번 이상이 계약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계약서 자체를 어쨌든 시민들이나 어떤 그 단위들 전체 이걸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변경될 때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보고 시민들이 그리고 특히 여수시의회에서도 아마 특별조사위원회가 몇 년 전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거를 감시를 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또 그때그때 지금 제기를 해주는데 이거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수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면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좀 해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호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담당 변호사께서 지금 시장이 됐고 잘못 인정은커녕 패소는 아니다. 이제 줘야 될 돈 줬다. 줘야 될 돈은 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익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 거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분쟁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고 이 사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웅천지구는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분양가격 산정하고 또 개발업체 입금 돌려주고 이래 하면 되는데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본인들이 만든 규정도 안 지키고 임의대로 조성원가의 8%를 했다? 그 법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걸 양측이 이제 동의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건 거겠죠. 그래서 법대로 좀 해주라 여수시는.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수시는 법대로 잘 안 해요. 아니 이 사태가 벌어진 거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누군가 책임져야죠.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 잘 아시니까 아마 조만간 8월 말에 성화진 의원님께서 입건을 해서 시정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면 어떤 답을 하셨는가.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을 것인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여수시는 좀 잘못을 인정하고 좀 사과하는 이런 좀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다. 구상권 청구를 아니 구상권까지.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여수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켜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더독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이상훈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전국의 유일무이한 팀으로 소개해도 될까요? 여수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시달버 뮤지컬 팀을 만나봤습니다. 여수시 거문도의 전설 인어 신지기라고 시대를 넘어선 이 인어 공주의 사랑을 애틋하고 위트 있게 전달하면서 관광객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홍화연, 유준석 배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의 그 10대들의 우상 홍마마라고 불리는 청소년 클래스 멘토 홍마마 홍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여수 예술나무 극단에서 배우를 하고 있는 유준석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여수엔 악공청이 있었지요. 그곳에선 저를 연주하던 악공이 있었고요. 혹시 저 짝으로 꽃잎처럼 떨어지는 어여쁜 남자 못 봤어? 봤어요. 봤어? 그대처럼 연꽃 같은 미소를 닮았다오.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해요. 그쵸? 낭만버스를 타면 이분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요. 평소에 무대에서 연극했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대로 버스에 올라서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첫 공연이 너무 궁금해요. 느낌이 어땠을지. 느낌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일단 버스가 흔들리잖아요. 머리도 같이 흔들리면서 관객들 반응 하나하나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인가? 싶다가도 이제 공연 끝나고 나니까 아 잠깐 딱 뭐 일 하나 딱 끝나는 그 느낌 되게 상쾌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무대에서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당극이나 오히려 현장에서 공연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재밌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관계자분이 제가 다칠까봐 걱정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1, 2층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고정된 좌석이 있어요, 우리 배우들. 거기서 안전하게 연기를 하는 걸 좀 원하셨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돌아다니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TV를 하나 더 설치했으니까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뭐 연기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 본능적으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무대에서 하는 배우기 때문에 그 TV만 쳐다보고 연기를 하는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 여수시만의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시작 자체가 이제 고려시대 때 여수에 악공청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선 시대로 또 넘어가요. 이제 어부가 된 카멜과 그리고 평범한 여인 리아로 이제 환생을 했지만 전쟁에 나가게 된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린 리아는 이제 오동도에서 이제 낙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장면 전환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카멜이라는 이제 뭐 영국에서 이제 카멜이 제주도로 떠내려 왔다라는 썰이랑 비슷하게 이제 카멜이라는 남성이 등장해서 이제 여수의 인어 거문도의 전통적인 인어 신지기를 만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마지막엔 현대로 넘어와서 현대 카멜과 리아가 이제 낭만버스에 만나서 이제 서로 사실상 일방적인 플러팅이 주된 내용이고요. 총 장면이 4개가 나오고 4개 다 연관성이 없는데 특별한 오르골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서 그게 아마 관객들한테는 좀 더 많이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대별로 옷을 계속해서 바꿔 입으세요. 네. 화연 씨가 갖고 있는 캐릭터의 인어처럼 신지기처럼 긴 헤어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기다란 스카프를 또 어떤 변형을 준다든지 또 고려시대 때 옷을 입는다든지 소품으로 이용을 해서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막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하는데 아까 그 사람인가 싶다가 또 다른 사람인가 진짜 싶다가 그건- 어디에 좀 의도를 두고서 연출을 하셨을까? 달라야 되잖아요. 다 인물마다. 네. 그래서 저는 소품 활용을 제가 최대한 하려고 해서 우리 꽃도 일부러 뭐 장미꽃이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서정적이고 좀 더 조금 순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네, 항상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성격상 똑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데 저희 이렇게 대표님께서 힘들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이제 또 후배 여배우까지 저희 비슷한 거를 제가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죠. 낭만버스라는 그 안에서 여수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연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관객들 만나면서 굉장히 좀 잊지 못할 그런 관객도 있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기억에 한 남는. 번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이 오셨는데 카멜씬에서 이제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헤업 했는데 도와주시겠다고 영어로 하셨던 그분이 좀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애들도 많이 기억에 남고 그럼 맞아. 애들도 그런 거. 특히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되게 기억에 남죠. 그때마다 좀 힘이 나죠 오히려. 고맙죠. 이제 한 번은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줬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집에 바로 가고 싶더라고요. 베개마트를 적시면서 아 내일도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서 가사 중에 비야 오지 말아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걸 진심으로 하게 돼요. 그 가사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부르게 돼요. 유준석 배우가 노래하는 씬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관객들이 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아니 좋아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봐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좋죠. 반응이 좋으면 전 행복해요.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안녕 꿈속에서 만난 사람아 파란 하늘 아래 서 있는 아름다운 관객 속에 참여형 배우잖아요. 근데 관객 속에 파묻혀서 함께 가는 그런 공연을 계속 하고 싶고 또 같이 하는 여배우들이 있으니까 좀 우리 여배우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수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되게 낭만 넘치는 곳이구나 로맨틱하구나 다음에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안녕 비야 오지 말아라.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